중동은 오랫동안 미국이 보장해주는 안보 우산 아래에 있던 지역이었다. 특히 페르시아만 일대는 1980년 이후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생명선으로 취급되어 왔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이 지역의 에너지 안보를 미국의 국가 안보와 동일선상에 놓겠다는 강력한 원칙을 선언했고,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중동 국가들은 미국이 필요할 때 언제든 군사적으로 개입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믿음은 2019년을 기점으로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 시설이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받았을 때 중동 국가들이 기대했던 미국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하루 수백만 배럴에 달하는 석유 생산이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군사적 대응 역시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장면은 중동 국가들에게 단순한 외교적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간 믿어왔던 안보 질서가 실제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각인시키는 충격적인 계기였다. 이 시점 이후 중동의 전략적 사고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외부 강대국에만 의존해서는 국가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졌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언제든 위기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공포가 지역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이 셰일 에너지 강국으로 변모하면서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졌다는 사실은 중동 국가들에게 미국의 안보 약속이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동 국가들이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다. 과거처럼 완제품을 사와서 창고에 쌓아두는 방식으로는 위기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이미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원한 것은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무기를 만들고 유지하며 개량할 수 있는 기술과 체계였다. 다시 말해 자주 국방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 기반과 기술 이전이 핵심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중동의 시선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국은 단기간에 무기를 개발하고 국산화에 성공한 특이한 국가였다. 냉전의 최전선에서 북한이라는 상존하는 위협에 직면한 채 살아남아야 했던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기술을 축적하며 자체적인 방산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중동 국가들이 보기에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국이 아니라 자신들이 닮고 싶어하는 모델 그 자체였다. 중동의 입장에서 한국은 여러 면에서 매력적인 파트너였다. 서방 국가들은 첨단 기술 이전에 극도로 보수적이었고, 중국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지만 실제 성능과 신뢰성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드러냈다. 러시아 역시 국제정세와 제재라는 불확실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실전 배치와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검증된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일정 수준의 기술 협력과 공동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동이 한국 방산에 강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가 좋아서도 가격이 합리적이어서도 아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이 걸어온 자주국방의 길을 보며 자신들 역시 같은 길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은 무기 구매를 넘어 국가 생존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 관심은 동시에 무거운 질문을 동반한다. 기술 이전이라는 문제는 언제나 양날의 검이기 때문이다. 기술을 이전해주면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늘어나고 협력 관계가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 기술이 경쟁자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언젠가는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9년 이후 중동의 안보 환경 변화는 한국 방산에게 거대한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결코 가볍게 결정할 수 없는 전략적 고민을 던지고 있다. 한국이 중동에서 환영받는 이유는 명확하지만 그 환영의 이면에는 국가 기밀과 기술 주권 그리고 장기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의 위치라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단 하나. 중동이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존을 설계하려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중동 국가들이 안보 전략을 재정립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힌 현실은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였지만 더 이상 과거처럼 중동의 모든 위기에 자동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중국은 빠르게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지만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러시아 역시 전통적인 무기 공급국이었으나 국제 제재와 정치적 불안정성은 장기적 파트너로 삼기에는 부담이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이 느낀 가장 큰 불안은 단순한 군사력 부족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였다. 외국에서 들여온 무기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유지와 보수, 개량, 그리고 추가 생산이 외부에 묶여있는 한 진정한 자주국방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동 국가들이 깨달은 것은 무기를 소유하는 것과 무기를 통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었다. 특히 중동의 산유국들은 경제 규모에 비해 군사체계가 지나치게 외국 의존적이라는 한계를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최신 전투기와 미사일, 방공체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전 운용과 정비, 핵심 부품 조달은 외국 업체와 기술자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평시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정치적 갈등이나 외교적 압박이 발생하는 순간 이 구조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바뀐다. 부품 하나가 끊기면 전력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불안은 중동 지도부에게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림자였다. 이 때문에 중동 국가들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사는 데서 멈추지 않고 무기 생산과 기술 축적이라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했다. 방산산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막대한 자본과 시간, 그리고 축적된 경험이 필요하다. 서방 국가들은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고 핵심 기술은 철저히 통제했다. 중동이 원한 것은 공동 개발과 실질적인 기술 습득이었지만 대부분의 기존 공급국들은 이를 꺼렸다. 중국은 이 틈을 파고들어 적극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가격 경쟁력과 느슨한 조건은 분명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실전 배치 이후 드러난 성능 문제와 신뢰성 논란은 중동 국가들의 기대를 빠르게 식게 만들었다. 일부 무기 체계는 도입 이후 추가적인 개량과 보완이 필요했지만 중국 측의 대응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싸게 산 무기가 결국 더 큰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중동 내부에서는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의 방산 모델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국은 외부 의존을 줄이기 위해 오랜 시간 단계적인 국산화를 추진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흥미롭게 바라본 이유는 단순히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였다. 기술을 축적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결국 자립에 가까워진 경험은 중동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부분이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정치적 부담이었다. 한국은 전통적인 강대국이 아니었고 중동 내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 전력이 없었다. 이는 중동 국가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협력 대상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특정 진영에 강하게 묶이지 않으면서도 서방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무기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전략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특히 미국과의 군사체계와 호환이 가능한 한국 무기는 기존 전력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도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중동이 한국 방산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단순한 무기 구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며 외부 강대국의 결정에만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중동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대와 계산이 동시에 담겨 있다. 한국이 보여준 자주국방의 경험이 과연 중동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함께할 것인지는 앞으로 더욱 치열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중동이 한국 방산을 단순한 공급처가 아니라 하나의 모델로 바라보기 시작한 데에는 한국이 걸어온 자주국방의 역사 자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은 처음부터 무기를 팔기 위해 방산산업을 키운 국가가 아니었다. 생존이 걸린 안보 환경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외부에 의존할수록 위험해진다는 현실을 몸으로 겪으면서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국가였다. 이 점은 현재 중동 국가들이 처한 상황과 놀라울 만큼 닮아있다. 한국의 자주국방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시기를 거쳐 부분 국산화, 성능 개량, 체계 통합이라는 단계를 수십 년에 걸쳐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실패도 많았고 정치적 압박과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순간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이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동 국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집요함과 누적된 경험이다. 완성된 무기보다 그 무기를 만들어낸 경로가 더 큰 설득력을 갖는다. 중동의 시각에서 한국은 이상적인 균형점을 가진 국가로 보인다. 기술 수준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지만 서방 강대국처럼 기술 이전에 극단적으로 폐쇄적이지 않다. 동시에 중국처럼 값은 싸지만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단계도 이미 넘어섰다. 한국 방산의 강점은 성능, 가격, 신뢰성이라는 세 요소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동처럼 다양한 국가의 무기가 혼잡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에 더해 한국 방사는 실전 운용과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검증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단순히 시험장에서만 좋은 성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실제 군 운용 환경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수정하며 발전해왔다. 중동 국가들은 이러한 경험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화려한 스펙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개선해왔는지가 장기적인 파트너십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이 주목하는 부분은 한국이 방산을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관리해왔다는 점이다. 방산 기술은 개별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 예산과 정책, 그리고 군의 요구가 결합되어 축적된 결과물이다. 이는 중동 국가들이 자국 내 방산 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모델이기도 하다. 단순히 공장을 세우고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군 운용 개념과 산업 구조, 기술 개발이 하나의 체계로 맞물려야 한다는 사실을 한국의 사례는 분명히 보여준다. 중동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이 보유한 핵심 기술로 옮겨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KF-21이다. KF-21은 완전한 의미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독자 개발을 통해 확보한 레이더와 항공전자 기술, 그리고 향후 개량 가능성을 갖춘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중동 국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성능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느냐는 점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논의는 더욱 복잡해진다.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공동 참여자에 가까운 위치다. 기술을 배우고 일부를 이전받아 자국 내에서 활용하고 싶어한다. 이는 한국 방산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 요소다. 기술 협력은 시장을 넓히는 열쇠가 될 수 있지만 무분별한 이전은 장기적으로 한국 스스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방산이 중동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말로만 외친 국가가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걸어온 국가다. 중동은 그 과정을 보며 자신들의 미래를 투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관심이 깊어질수록 선택은 더 어려워진다. 어디까지 함께 갈 것인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나눌 것인가는 단순한 수출 계약을 넘어 국가 전략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중동이 한국 방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구체화되면서 논의의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기술 이전 문제가 자리 잡게 된다. 특히 KF-21을 둘러싼 관심은 단순한 전투기 도입을 넘어 한국이 어디까지 기술을 공유할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KF-21은 완성형 무기라기보다는 성장 가능한 플랫폼이다. 지금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자국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KF-21의 가장 큰 상징성은 독자 개발에 성공한 핵심 기술들에 있다. 그 중에서도 레이더와 항공전자 체계는 중동이 특히 주목하는 분야다. 현대 전쟁에서 전투기의 가치는 기동 성능보다 탐지와 정보 처리 능력에서 갈린다. 중동 국가들은 이미 최상급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그 핵심 기술이 외국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인식하고 있다. KF-21에 적용된 국산 레이더 기술은 바로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한다. 그러나 기술 이전은 언제나 단순한 선의의 문제가 아니다.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용 권한이 아니라 유지와 개량, 나아가 자체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 습득이다. 이는 곧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진 기술 자산을 어디까지 공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한번 이전된 기술은 되돌릴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경쟁자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사례가 바로 아랍에미리트의 우주 개발 경험이다. 중동에서 처음으로 자체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국가가 협력 대상으로 검토되었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이 선택된 이유는 명확했다. 한국은 일정 수준의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제안했고 이는 아랍에미리트가 단순한 발사 성공을 넘어 우주산업 전반으로 진입하는 발판이 되었다. 이 경험은 중동 국가들에게 기술 이전이 국가 도약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바로 이 점이 한국 방산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다. KF-21과 같은 핵심 전력의 기술을 이전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중동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해당 국가가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도 생긴다. 이는 한국이 미래 시장에서 경쟁자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민감한 문제가 된다. 더욱이 방산 기술은 단순한 사업 기술이 아니라 국가 기밀과 직결된다. 많은 핵심 기술이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 주도로 개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투입된 막대한 비용 역시 국민의 세금이다. 따라서 기술 이전 여부는 개별 기업의 영업 판단을 넘어 국가 전략 차원의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중동 국가들이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제시할수록 한국 내부에서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시장의 매력은 무시하기 어렵다.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장기적인 수요 역시 안정적이다. 중동 국가들은 단발성 구매가 아니라 지속적인 도입과 개량, 그리고 협력을 전제로 움직인다. 한국 방산이 이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다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 KF21과 기술 이전 문제는 한국 방산의 미래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와 같다. 얼마나 개방할 것인가? 무엇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는 단순한 계약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서 어떤 위치에 서고자 하는지, 그리고 중동과의 관계를 단순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동반자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다. 중동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이 시장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러시아, 중국이 오랫동안 각자의 영역을 구축해온 공간이다. 한국은 비교적 늦게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그만큼 기존 강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최신 전투기와 방공체계, 정교한 지휘 통제 시스템은 중동 국가들의 핵심 전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무기는 가격이 높고 사용과 개량에 엄격한 조건이 따른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품 공급이나 업그레이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중동 국가들에게 항상 불안 요소로 작용해왔다. 군사력의 핵심을 외부 정치 결정에 맡겨야 하는 구조는 자주성을 중시하는 국가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중동의 주요 무기 공급국 중 하나였지만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는 러시아 무기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제재로 인한 부품 수급 문제와 기술 발전의 정체는 중동 국가들이 러시아를 장기적인 파트너로 삼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미 도입한 무기의 유지와 개량이 원활하지 않다면 전력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동은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다. 중국은 공격적인 가격 정책과 비교적 자유로운 조건을 앞세워 중동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었다. 일부 국가는 전력 다변화라는 명분 아래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과 품질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복잡한 무기 체계일수록 신뢰성의 차이는 곧 전투력의 차이로 이어진다.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산 무기는 싸지만 불안한 선택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 방산의 위치는 독특하다. 한국의 무기는 미국과의 체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유연한 협력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이미 미국 무기를 다수 운용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장점이다. 기존 체계를 전면 교체하지 않고도 전력을 보강할 수 있으며 훈련과 운용의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실사용 경험이다. 한국은 자국 안보 환경에서 실제 운용하며 문제를 수정하고 개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기를 발전시켜왔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는 단순한 기술 문서로는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이다. 중동 국가들은 이런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 위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해왔는지를 아는 파트너는 단순한 판매자와는 다른 신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국이 감수해야 할 부담도 커진다. 가격 경쟁에만 매달릴 수는 없고 기술 이전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기도 어렵다. 중동 국가들은 여러 공급국을 저울질하며 가장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협력의 폭을 넓히면서도 핵심 기술과 장기 경쟁력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중동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은 단순한 계약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간 신뢰, 정치적 계산, 그리고 미래 안보 환경에 대한 예측이 복합적으로 얽힌 장기 게임이다. 한국 방산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어떤 분야에서 확실한 신뢰를 쌓고 어떤 선을 넘지 않을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중동은 한국에게 거대한 기회이자 동시에 전략적 선택의 무게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시험장이 되고 있다. 중동 방산 시장을 둘러싼 모든 논의의 끝에는 결국 정치와 지정학의 문제가 남는다.
한국이 주로 무기를 수출하는 중동 국가들은 현재로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구조적 긴장은 언제든 다시 표면으로 드러날 수 있다. 특히 걸프 지역 국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대상은 오랜 기간 변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표현을 자제하지만 이란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중동 안보 구도의 핵심 변수로 남아있다. 중동 국가들이 대규모로 무장을 강화하는 이유 역시 단순한 군비 경쟁이 아니다. 인구 규모와 군 구조를 놓고 보면 이란은 자국민 중심의 군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다수의 걸프 국가들은 완전한 자국민 중심 군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공군력과 첨단 무기에선 앞서 있을지 몰라도 전쟁의 최종 결과를 좌우하는 지상군 역량에서는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 열세는 중동 국가들이 외부 위협을 과도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동은 처럼 공개적인 적대와 대결보다는 관리되는 긴장과 차가운 평화가 자리 잡고 있다. 경제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는 전면 충돌이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에너지 생산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중동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의 입장은 더욱 복잡해진다. 한국은 중동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한국이 공급한 무기가 중동 내부 분쟁이나 주변 국가와의 충돌에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방산 수출이 지닌 본질적인 딜레마다. 그래서 중동에서의 무기 수출은 다른 산업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과시하거나 떠들 일이 아니라 조용하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영역이다. 방산 수출 성과를 과도하게 홍보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성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교적 부담과 정치적 오해를 키울 수 있다. 중동이라는 민감한 지역에서는 특히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 한국 방산이 중동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점에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 지역의 내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고 무기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국가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는 중동 국가들에게 부담이 적은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었다.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되 정치적 간섭은 최소화하는 접근 방식은 중동이 한국을 매력적으로 바라보는 중요한 이유다. 결국 중동이 한국 방산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단순한 무기 성능이나 가격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자주국방을 향한 경험, 기술 축적의 현실적인 경로, 그리고 비교적 균형 잡힌 외교적 태도에 대한 신뢰다. 동시에 한국에게 중동은 쉬운 시장이 아니다. 기회가 큰 만큼 잘못된 선택의 대가 역시 클 수밖에 없다. 한국 방산이 앞으로 중동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이전의 범위, 협력의 깊이, 그리고 어디까지를 넘지 않을 것인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중동은 더 이상 단순한 수출 시장이 아니라 한국 방산의 전략과 철학이 시험받는 무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무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 방산의 미래 위치는 크게 달라질